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도 전망치를 웃도는 등 기대보다 탄탄한 경기 흐름이 시장에 안도감을 줬지만 지수를 강하게 견인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선방을 했지만 코스닥은 개인의 나홀로 매수 속에서 800선을 겨우 지켜냈는데요.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을 강화하며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테마들이 활발하게 움직인 하루였죠. 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강화 소식에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가 부각되며 히토류, 요소수, 페라이트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방향성 부재 속 개별 테마주의 부각이 돋보였던 하루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1월부터 9월까지 한국 자동차 수출은 521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새롭게 쓰면서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자동차 또 역대급 실적 예고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3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판매 대수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됐고 제품 믹스도 양호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익 대비 저평가 구간으로 가격적으로 매력적이다라는 분석인데 오늘 자동차주의 흐름 어땠나요? 네, 먼저 현대차와 기아가 동반 상승한 가운데 한국무브넥스, 서현이화, 덕양산업 등 자동차 부품주들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도 살펴볼까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미중 반도체 분쟁 재점화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강화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반도체주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인공지능, AI 칩 등 저사양 반도체 대중국 수출을 추가로 금지를 하면서 지난밤에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은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죠. 네,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회복하며 마감한 가운데 엔비디아와 AI 관련해서 연결고리가 더 강한 SK하이닉스는 장중 하락폭을 그래도 축소하면서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수페타시스는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낙폭을 키운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면 미중 반도체 분쟁으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서플러스 글로벌, 미래산업 같은 종목들은 강한 시세를 연출했습니다. 격화되는 미중 반도체 분쟁 속 종목별 악재와 호재를 잘 구분하셔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자동차와 반도체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아와 서현이화, 삼성전자, 그리고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자동차 또 역대급 실적 예고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3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간 이제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피크아웃 우려가 늘 따라다니면서 주가는 그렇게 빛을 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번 3분기 예상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전통적으로 3분기는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북미나 유럽 시장의 판매 호조에 따라서 양사 모두 소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조 5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2조 8천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숫자들 잘 기억하셔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4분기는 또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연간 목표 판매량은 무난하게 달성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뭐 항상 뭐 피크아웃 논란은 뭐 있어 왔었습니다만은 현재 모두 다 양사 모두 다 현재 PR로 봤을 때 현대차가 지금 4.3배 정도 수준이고요. 기아는 3.7배 수준인데요.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기록했었던 밸류에이션 최하단과 거의 뭐 일치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때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바로 배당인데요. 순이익의 25% 이상을 배당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소 11,000원 이상의 배당이면은 현재 배당 수익률이 6%고요. 기아는 6,000원 이상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7%까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좀 안전판 역할을 해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수가 급반등을 한다면 사실 이렇게 큰 매출 성장은 아니기 때문에 또 소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수가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밸류에이션도 싸고 배당도 높고 한다면은 충분히 대안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섹터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불안감 속에서 또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대차가 10월 중으로 또 사우디 정부와 사우디 내 자동차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최종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이제 사우디 정부의 탈석유 시대에 대비를 해서 전기차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중동 시장을 잡기 위한 본격 행보, 현대차와 부품업계에 뭐 또 다른 기회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지 기회가 좀 될까요, 이사님? 네, 일단 뭐 현대차의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 최초의 반제품 조립 방식의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하는 것이고요. 전기차 공장을 설립합니다. 아시다시피 중동은 자동차 메이커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량 다 자동차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는 탈석유 정책의 일환이죠. 비전 2030을 통해서 석유 정책을 벗어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기차 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루시드 같은 경우가 사우디에서 투자를 한 대표적인 전기차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업을 다각화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놓고 본다라면 현대차는 상당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사우디가 판단했고요. 이번 정책에 있어서 사우디 정부의 상당한 어떤 정책적 지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 내에서 차량 판매 1위는 도요타고요. 2위가 현대인데 아마 이를 계기로 해서 1위를 이제 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여타 주변 뭐 중동, 아랍에미레이트인가 레바논 그 외 주변 중동으로도 충분히 진출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중동 이번 정책들은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품 업체들의 경우에는 좀 제한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반제품 형태로 이제 수출이 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현대차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면서 반등 시동을 걸고 있는 자동차 섹터, 그 가운데서 저희는 기아와 서현 이화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두 분 모두 고사인을 주셨고요. 서현 이화는 지금 엇갈린 사인이 나왔습니다. 자, 기아부터 볼까요? 기아는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1.9%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기아에 고 주신 이유는 뭐 시장의 불안정성과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유와 좀 동일하겠죠? 예, 물론 그렇고요. 물론 사실 최근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전기차가 좀 잘 안 팔립니다. 특히 기대했었던 EV9이 판매가 부진이 좀 되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년에 EV3, 4 그리고 내후년에 EV5까지 상대적으로 저가형 모델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인센티브율이 가장 좀 낮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조지아 공장 완공 이전까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제 고사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훈 이사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또 파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임단협 잠정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건 이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3분기 실적 내용에서는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조금 주목을 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9% 증가인데 품질 비용을 뺄 경우에는 약 21% 증가를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오는 이유는 북미와 유럽 쪽에서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코로나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반도체가 모자란다, 공급망 이슈 때문에 나가지 못했었던 그런 이연 수요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환율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UV, 하이브리드카 중심의 제품 믹스 개선도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인센티브가 좀 얼마 지급이 되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초에는 800불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1,266불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좀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수익성을 어느 정도 해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매출 원가일도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최근에 공급망 이슈에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얼마나 완화가 되었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부분입니다. 그에 또 뭐 일회 리콜 비용이 좀 나올 텐데요. 이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아가 9월 들어서 시작된 반등도 10월에 진입하면서 지금 에너지가 좀 약화된 모습입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이제 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 좀 매도 대응을 잡는다고 하면은 그 전략을 좀 어떻게 짜봐야 할지 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배당주로서의 접근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배당주로 접근하실 때 올해는 실적이 좋아도 내년에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크게 투자하기 좀 좋지 않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그래도 양호한 실적 기대가 되는 그런 만큼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되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의 이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떨어진다면 조금 더 분할 매수한다 이런 관점에서 좀 이제 편안한 접근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표 주가는 얼마나 일단은 주시겠어요? 저는 9만 원 이상부터는 조금 일정 부분 수익 실현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실적 성장을 이제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좀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서현이화로 넘어가 볼까요? 8월부터 좁은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서현이화도 오늘 3%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주분이 지금 엇갈린 사인이 나왔어요. 먼저 이사님께서 이제 서현이화를 지금 스탑 사인 주셨는데 어떤 경계감 요소가 있을까요? 네, 주가는 충분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스탑 사인을 드린 이유는 그래서 팔라는 그런 의미의 스탑 사인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제한적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로 스탑 사인을 드렸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자동차 업계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현대 기아차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 업계 전기차의 어떤 경쟁력 때문에라도 이 단가 인하에 대한 어떤 경쟁이 좀 붙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다 결국 부품 업체들의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하죠. CR, 원가 절감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은 부품 업체들 외형 성장은 나오고 있는데 정작 영업이익단만 놓고 들어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이 벌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대기아차는 이만큼 버는데 너네들이 이만큼씩이나 번다고? 라는 어떤 그런 이슈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품 업체들의 투자가 참 어려운 것이 이겁니다. 아무리 현대기아차가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현대기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스탑 사인 드린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동차를 투자한다면 앞단의 현대기아 쪽으로 가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단가 인하 압박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 이제 한 중순부터는 하반 경직은 좀 확보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고사인 주신 이유는 어떤 가능성이 좀 있는 걸까요? 물론 현대차, 기아차 자체가 워낙에 저평가 영역에 있다 보니까 부품주들도 다들 싸게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지난 2분기 실적이 조금 상대적으로 안 좋아서 좀 많이 주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현재 PER로 5배가 채 안 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손절보다는 조금 한번 버텨보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고사인을 드려봅니다. 네,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그 2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금 주가가 좀 흘러내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PER이 5배가 채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대차의 PER이 현재 5배 미만이죠. 부품사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은 536억이 나왔고요. 2분기 영업이익 360억이 나오면서 어닝 쇼크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거의 부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커버하는 증권사가 좀 적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컨센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2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은 3분기 실적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분기에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신형 산타페 출시에 대한 부분들인데 뭐 신형 산타페 출시를 하고 나서 그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소렌토, 카니발 역시도 그렇게 특출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서현이와가 사이버 트럭 쪽으로 이제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네. 사이버 트럭 관련된 모멘텀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적만 가지고 놓고 본다라면은 여전히 저평가의 어떤 그런 구간에서 벗어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업계가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현 이화만의 어떤 매력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현대차 쪽으로는 어쨌든 지금 뚜렷한 모멘텀이 없고 지금 말씀을 주신 그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쪽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사이버 트럭 출시 내용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이버 트럭의 출시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서현이화 주가에 좀 트리거 돼줄 수 있다고 보세요. 물론 뭐 전체 매출 비중이 현대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 85%가 넘을 정도로 뭐 절대적이긴 한데요. 뭐 최근에 폭스바겐이라든지 말씀하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도 지금 뭐 공급 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3천억 정도의 공급 계약 규모고 2028년까지 납품을 하는 뭐 이렇게 비교적 큰 그런 규모의 공시였는데요. 기본적으로 북미 시장은 워낙에 이 픽업 트럭의 수요가 강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뭐 독특한 외관 때문에 뭐 네.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판매량도 상당히 저는 좀 크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는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고요. 특히 지금 주가가 그렇게 크게 기대감을 반영해서 올라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뭐 단기적으로는 관점에서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도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는 테슬라가 뭐 출시를 많이 미루기도 했었는데 이미 뭐 북미 시장에서 출고가 된 만큼 이번에는 뭐 그런 지연 없이 뭐 무난하게 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성훈 이사님께 그 투자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뭐 손절하자라는 그런 스탑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지금 뭐 내가 손실을 보는 거를 퍼센테이지로 조금 환산을 한다고 하면 몇 퍼센트 이하는 조금 기다리거나 몇 퍼센트 이상은 조금 비중을 줄이거나 뭐 이런 기준도 있으실지 그런 뭐 전략 한번 좀 세워주실까요? 매수 단가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좀 정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모멘텀이 만약에 작용을 해서 소위 어떤 테마의 움직임을 가지고서 주가가 오르게 된다라면은 그 주가 오름세를 지금부터 바이앤홀드로 가져가자 오히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오름을 이용해서 교체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회를 다른 곳에서 조금 찾아서 손실을 줄여보는 방향도 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한층 강화한 좀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시장에서 주목하는 점이 저사양 AI 칩의 대중국 수출 금지인데 그래서 이제 지난 밤에 엔비디아가 크게 좀 급락을 하면서 하락을 이끌었는데 이번 조치로 뭐 실질적으로 이익에 타격이 있다라고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심리적인 좀 훼손일까요, 이사님? 네. 일단은 엔비디아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어떤 정책적 발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익 성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간밤에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 넘게 떨어지다가 플러스까지도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섹터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참 어려웠습니다. 바이오 섹터도 밀리고 여타 다른 섹터도 많이 밀렸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반도체 섹터는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죠.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났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틀 연속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 노이즈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장전에는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라면 역시나 단순히 노이즈에 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반도체 수요는 재고는 바닥이고 수요도 이제는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본다라면은 반도체 섹터의 지금의 어떤 견조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어제 뭐 6% 넘게 이제 개파락이 나오면서 반도체주에 대해서 이제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좀 좋은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런 좀 수출 조치 강화가 이제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관련주인, 엔비디아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 등의 이제 낙폭은 좀 컸고 또 이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또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있는데 이런 이제 정책에서 투자자들이 좀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늘 좀 선별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뭐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이 저사양 반도체를 중국에 그 판매를 하면서 또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판매를 했었죠. 그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많이 또 이끌었었던 주요한 원인이 됐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훼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가가 전체 반도체 그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최근에 커졌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좀 부담감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조치가 이제 다음 달에 에이펙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대면을 하게 될 텐데 아직 뭐 정상회담은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네. 이런 것들이 단지 정상회담을 이끌기 위한 정치적인 좀 이런 쇼로 좀 그치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들도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간에 뭐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HBM 쪽에서 조금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좀 벌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관련주들은 뭐 이제 뭐 일부 종목들은 조금 이제 피해를 어느 정도 불가피할 부분들은 생기겠습니다만은 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훼손은 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는 좀 해봅니다. 물론 뭐 일부 수혜주다라고 해서 크게 부각됐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저는 하나의 이슈로서 이벤트로서 좀 트레이딩 차원에서의 좀 그런 등락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너무 지나치게 좀 이제 가져가는 전략을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중 반도체 분쟁 속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반도체주.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서플러스 글로벌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에는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고요. 서플러스 글로벌에는 김성준 부장께서는 지금 스탑사인을 주셨는데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고가로 마감을 했고 어제 오늘의 조금 큰 변화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이렇게 어렵지만 외국인의 대량 러브콜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매수한 수량을 보니까 1,000만 주를 담았더라고요. 자, 김성훈 이사께서는 삼성전자 지금 고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라고 보실까요? 이젠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탄력 자체는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재고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IT 셋업 업체들의 재고가 거의 털렸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거의 다 없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버 ODM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재고 조정이 추가로 나올 것 같습니다만 거의 다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셋업 업체들의 수요 역시도 거의 바닥이 난 상황이다라고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실질 수요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현재 소위 리스타킹 재고라고 하죠. 이제 기본적으로 쌓아두는 재고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채우는 어떤 그런 기본 수요만 가지고서라도 지금보다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가는 바닥은 확인했고 다만 이 수요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없어진 재고를 다시 채우는 정도로 현재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7만 원 넘어서 8만 원 넘어서 9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혁신적인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재는 내년에 나올 비전 프로로 좀 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비전 프로 우리가 확인도 못 해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당장 삼성전자에 반영을 시킬 수는 없겠죠. 또 하나 HBM 역시도 지금 소부장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놓고 본다면 HBM의 매출 자체가 진짜 저 400조 되는 시가총액을 끌어올리기는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HBM 같은 경우는 소부장 쪽으로 수혜가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수요만 놓고 보서 주가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주가는 바닥을 잡고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단계다. 다만 정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을 조금 다진 건 맞으나 탄력도가 그렇게 강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강력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한에 강화되는 그런 조치에 따라서 혹시 이제 받을 수 있는 영향은 없는지 좀 궁금하고 최근에 또 삼성전자의 초격차 기술에 대한 이슈가 많더라고요. 뭐 D램과 낸드의 직접도를 극한 수준으로 높일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업황이 좀 돌아서고 이제 업황의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가장 좀 선봉에 설 수 있는
있는 기업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부장님? 뭐 사실 뭐 대중국 수출 제한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가 가장 큰 피해였는데 뭐 이번에 추가적인 조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한테 오히려 뭐 시간을 벌 수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언급을 드린 바 있고요. 네. 이번에 잠정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감산 효과를 어느 정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디램의 출하량도 대략 한 10% 가량 증가를 한 가운데 디램의 평균 판매 단가도 이제 5% 가량 지금 상승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객사한테 이제 4분기에는 디램, 낸드 모두 10% 이상의 가격을 인상을 요구를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들은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HBM은 좀 뒤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들 그쪽에 좀 더 집중하면서 초격차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개발 중인 11나노미터급 디램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집적도를 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도 있고요. 네. 낸드 쪽에서도 현재 236단에서 이제 280단 이상의 9세대 V낸드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초격차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가격 경쟁력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업황 회복 시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7,5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 뭐 9만전자, 10만전자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예전보다는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이제 반도체가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해도 주가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년에는 반도체가 이제 간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니까 9만전자, 10만전자 믿고 지금 홀딩을 해도 좋을지 그리고 탄력도는 조금 약할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하방을 다졌으면 신규 진입도 좀 좋은 시점이라고 보세요, 이사님. 네, 지금 자리는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수익률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 수익률이 좀 약간 좀 괴리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올해 에코프로가 10배가 올라간 거를 이제 옆에서 보셨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6개월 만에 뭐 6개월 동안 10% 20% 올라간 거를 보신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답답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를 먼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은 뭐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9만 원대 물려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추가 매수의 어떤 기회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 관점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그러면은 지금 77,000원이 네, 나왔는데 1차 목표가를 네. 드린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요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수요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77,000원 드린 것이고요. 내년까지 좀 기간을 연장해서 놓고 본다라면은 그 이상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우선은 이제 너무 높게 사신 분들은 지금도 조금 저점 매수해서 이제 가격을 조금 낮추는 게 가능한 시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 자 이어서 서플러스 글로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1위 반도체 중고 장비 유통 기업입니다. 오늘 급등을 하면서 장중에 25%의 이제 시세를 조금 보여줬는데 윗꼬리를 달면서 14%로 내려앉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김성훈 이사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고 사인 주셨는데 뭐 기술적으로 좀 더 갈 수 있을 자리인가요?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 의미의 고는 아니고요. 일단 지금 서플러스 글로벌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미중 갈등 수혜, 미중 갈등의 테마주로 좀 많이 엮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 이제 주식이 움직이기보다는 오늘과 같이 미중 갈등의 어떤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나오는 뉴스 자체가 언제 미중 갈등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당장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어떤 주가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모멘텀 플레이 정도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장님께서는 이제 스탑으로 경계 사인 주셨는데 의견 한번 여쭤볼까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 중고 장비를 유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갈등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유일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작년 재작년까지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부분들인데 이런 갈등 속에서도 그렇게 실적은 크게 올해는 그렇게 뭐 개선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고, 특히 이런 중소형주 같은 중소형주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좀 아쉬움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려움일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거래 없이 밀리다가 이렇게 한번 이슈가 터져서 크게 올라가면은 이런 매물들이 계속 출회가 되는 그런 양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좀 일단은 좀 짧게 보는 전략으로 이렇게 스탑 사인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윗꼬리를 조금 많이 달면서 거래를 마쳤잖아요. 그러면은 또 위에서 또 잡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좀 단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 사실 오늘 3,550원이 시가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좀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근 한 달 동안에 거래도 없이 계속해서 지금 가격 조정이 지금 나타났었던 이런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당장에 커다란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어려움이 지금 진행되다가 한 번 거래에 이렇게 큰 윗거래를 달았다고 본다면은 이 윗거래를 강하게 올라가긴 좀 쉽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행여나 올라가더라도 일단 저는 한 4,000원대, 4,400원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한번 열어놓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가급적이면 시장이 이렇게 썩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조금 피하는 전략, 오히려 반도체 섹터에서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늘 이 종목들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신흥이 6% 강세로 출발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일동홀딩스 올라와 있는데요. 4거래 연속 하락했지만 시간에서는 시세를 분출하면서 5% 정도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해저 사업 진출에 연일 상승세 보이다 어제 오늘 조정이 나왔던 LS전선 아시아 오늘 6% 하락 마감했는데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오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한 만큼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5% 가깝게 상승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아바텍이 10% 강세 보이면서 13,53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강보합에 마감한 유니온 커뮤니티도 7%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드론 관련주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JCN 시스템이 9% 강세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고요. 또 드론 관련주인 베셀도 9%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잠시 후 시간의 특징주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에이블 CNC 3% 하락하면서 8,49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또 불온 관련주로 연일 주목을 받았던 한성기업 1.4%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고조에 페라이트 관련주가 오늘 부각을 받았죠. 삼화전자 19% 강세 보이면서 급등세 나타냈는데 시간에서는 3% 가깝게 밀리고 있습니다. 4,81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8%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던 한진칼 3% 가깝게 밀리면서 43,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인포마크가 4.5% 하락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의 자기사채 소각을 결정하면서 9% 상승률 보인 모비스, 시간에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네요. 4% 가깝게 하락하면서 6,7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반사익 기대감에 상한가로 마감한 피델릭스, 시간에서는 3% 가깝게 하락하면서 1,8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외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황재수 지점장 롯데관광개발, 김성준 부장 LG전자, 김성훈 이사 STX 중공업 가지고 오셨는데요. 황재수 지점장의 롯데관광개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을 조금 많이 끌었었는데 지금 주가가 좀 그렇지 못한 모습인데 어떤 라이징 포인트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주가는 사실 탄력적으로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 말씀하셨던 대로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는 다시 빠졌고요. 사실 결과적으로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3분기에 좀 빠졌던 부분이 원인이고, 하지만 이제 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내년을 좀 기대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뭐 흑자 전환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라이징 포인트로 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예. 그래서 뭐 증권사 추정치를 보면은 올해 3분기를 이제 어떤 증권사에서는 이제 적자까지도 보고 있고요. 그냥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뭐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20억 흑자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소위 말해서 어라운드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시장이 기대치에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뭐 롯데관광개발을 봐야 된다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드림타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카지노가 이제 사실상 레버리지가 되게 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될 때는 뭐 엄청나게 이익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뭐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8월에 너무 좋았습니다. 좋아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지만 9월 달에 오히려 매출이 20% 감소하면서 너무 기대치 높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뭐 기사에서도 보셨죠. 중국인도 온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MZ세대들에 의한 소비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뭐 개인당, 인당 뭐 사용하는 비용이 굉장히 줄었다라는 부분이 아마 글로벌 텍스프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여러 업체에 이제 관련된 업체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요. 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결과적으로 4분기에는 뭐 중국인들이 이제 우선 11월에 항공기를 증편을 제주도에서 하고요.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비자가 없이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탄력적으로 뭐 들어오는 분은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다 그러면은 실적, 그러니까 뭐 호텔에 대한 점유율, 그러니까 뭐 투숙률도 되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증권사 추정이 어떻게 될지 이제 또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1,000억대 이상으로 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모아가는 구간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전자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포인트 주목해 볼까요? 예, 저는 최근에 뭐 방어적인 종목군들 위주로 선정을 해 가고 있는데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에 안정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 현재 PER 6.6배 수준으로서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매력이 있고 앞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까지 좀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가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팔리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잠정 매출에 있어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기존의 프리미엄 제품뿐만 아니라 중저가 부분에서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점유율이 크게 좀 늘어나는 움직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물류비라든지 원재료비들이 지금 하락을 하면서 그런 비용 통제가 잘 되면서 7%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5,200억대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TV는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3분기 연속 흑자 기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바로 이제 전장 부분인데요. 뭐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납기 지연 때문에 매출 성장률은 7%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만은 영업이익 성장은 40%대로 계속해서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분기별로는 최대의 매출, 그런 이익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연내에 한 10조 원 규모의 매출이 이 전장 부분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연말이면 한 100조 정도 수준에 달할 정도의 그런 큰 수주 잔고까지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크게 확보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그동안 이익 변동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향후에는 좀 더 안정적인 이익의 흐름을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출렁이는 시장 속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제 LG전자를 조금 대안의 그런 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진입한다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 어떻게 좀 볼까요? 예, 일단 기술적으로는 사실 차트를 보시면 말씀을 드릴 텐데요. 108,400원 지난 9월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지에서 한번 찍었다가 지금 되밀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좀 온전히 좀 올라간다면은 추세적으로도 강하게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 감안해서 목표는 기존에 상승했었던 부분의 가격 수준 12만 5천 원을 목표로 하고 손절 가격은 최근의 저점 하단부인 9만 7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가격을 딛고 올라간다면 12만 5천까지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STX 중공업도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얼마 전에 STX 중공업 HD 현대그룹으로 피인수가 되었습니다. STX 중공업은 선박 저속 엔진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HD 현대그룹과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HD 현대그룹으로 이제 피인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룹사 안에서 어떤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HD 한국조선해양이 814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STX 엔진을 인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한 상한가를 기록했고 좀 더 주가 올라가다가 조선주의 주가 조정과 동반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후 오늘부터 다시금 주가가 좀 돌아서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다시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소의 경우에는 선박을 계약할 때 선주에게 엔진의 스펙을 먼저 제시를 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엔진을 이제 만드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당 스펙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엔진 기업과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는 HD 한국조선해양 엔진 자체 엔진 사업부의 경우에는 자체 수주한 물량도 소화하기가 버거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STX 엔진의 수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STX 엔진의 가동률이 약 20%를 조금 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가동률이 50% 정도만 올라오더라도 주가는 여기서 충분히 50% 이상의 업사이드가 보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마음 편하게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가격적으로 매매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현재가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라이징 스타 황재수 지점장의 롯데관광개발, 김성준 부장의 LG전자, 그리고 김성훈 이사의 STX 중공업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김성훈 리워드홀딩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어제 특징주로 짚어드렸던 KG스틸, 오늘 26% 급등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퓨릿입니다.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새내기주입니다. 장중 고가보다는 많이 내려오면서 35% 상승률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는 퍼스텍입니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에 계속 주목받고 있는 방산주죠. 오늘 5% 상승하며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3위 기록하면서 4%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3위는 LS전선 아시아 올라와 있습니다. 베트남 해저 사업 진출에 연일 급등세 보이다가 어제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 6% 정도 하락을 했지만 아랫골이 달면서 낙폭 축소한 만큼 시간에서 매수세 붙고 있는데요. 5%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위는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반도체 솔더블 업체인데요. 정규장에서 1% 약세 보이면서 별다른 시세를 주지 못했지만 시간에서는 거래량 붙으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5.5% 상승하면서 7,4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위는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드론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개발 업체로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불거지면서 드론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4% 상승 후 시간에서도 지금 현재 9.9% 상승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는데요. 드론 테마주 일시적인 반등으로 대응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추세적인 흐름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사실상 드론이다 보면은 사실상 과거에 중국이 이제 드론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좀 관심을 받았었고 최근 들어서는 당연히 이제 그 전쟁 관련주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이시언 말씀하셨던 데 이제 드론에 관련주고요. 뭐 컴퓨터 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라고 보시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오늘 그렇죠. 뭐 전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확전에 대한 불안감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고 아침 시작부터 뭐 바이든 대통령의 4자 회담이 취소됐다는 부분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이제 뭐 병원, 뭐 민간인까지도 굉장히 많이 피해 입었던 부분을 뭐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러한 전쟁에 대한 이게 어느 건 사실이고 어느 건 뭐 지금 말씀드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사를 보다 보면은 어느 건 사실이고 어느 건 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서로 여론전을 굉장히 좀 세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리하게 하려는 입장인 것 같아서 이게 사실상 증시에는 굉장히 좀 부담되는 부분이고요. 뭐 그렇지만은 뭐 테마주 형성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을더라도 이제 같은 뭐 전쟁 관련주다라고 하면은 투자 심리가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이시언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상 죄송한 말씀이지만 테마주의 특징은 기대감이 사라졌을 때는 주가가 급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서 여기서 더 확전된다 이러면 주가야 뭐 탄력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겠지만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하락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인지를 하셔야 돼서 이제 접근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쟁 관련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주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해 달라는 말씀이셨고요. 이어서 특징주 3위 LS전선 아시아도 보겠습니다. 베트남 해저 사업 진출 소식에 이번 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약세로 전환하면서 오늘 정규장에서도 6%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요. 시간 내에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뭐 LS 그룹 같은 경우에 뭐 전선에 있어서는 좀 확고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LS전선 아시아가 뭐 최근 뭐 특징적 기사를 보시더라도 베트남 국영기업하고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LS전선 아시아랑 네트워크, 뭐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 베트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 과거에 봐야 뭐 몇 달 전이지만 초동절 때까지도 이제 연관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좀 가벼워졌다라는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급등락이 좀 심한 편이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실적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결과적으로 MOU를 맺었기 때문에 실적으로 나오려면 시간적 텀이 있기 때문에 추세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LS전선 아시아뿐 아니라 LS네트워크스 등 그룹주들 시간 내에서 동반 강세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이수페타시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가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10%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요. 일시 악재로 해석해도 좋을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뭐 사실상 악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시세를 엄청나게 냈었던 회사 중에 하나죠. 중국하고 경쟁했던 부분에서 중국 회사들이 다 이제 안 되면서 뭐 독점적 뭐 거의 시장을 형성할 정도로 굉장히 이익률도 좋아지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AI 기판 관련돼서 뭐 굉장히 AI에 엮이면서 이제 굉장히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나타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권사 추정치 보면 3분기는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직원도 회사가 잘 되니까 그렇겠지만 직원도 많이 뽑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제 불량 나오면서 이제 불량에 대한 비용 처리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3분기까지도 좀 안 좋고 올해까지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올해보다 그러니까 실적 지금 시장이 되게 불안할 땐 실적도 되게 영향을 미치는데 아마 3분기,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 또 내년부터 턴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향후의 주가가 좀 더 전망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휴니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항공전자부품의 독점 공급자 선정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했는데요. 에너지의 연속성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이것도 이제 전쟁에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그래도 좀 많이 좋지 않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무인항공기 시스템부의 글로벌 기업하고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항공기 전자부품 독점 공급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무인기뿐 아니라 유인기까지도 공급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유수의 글로벌 기업하고 계약을 맺었다라는 부분은 기술력이 인정받았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특징으로 봤을 때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기술력이 거의 글로벌 수준에 도달해 있는 회사는 좀 그래도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부분이 있어서 요번에 이제 뭐 안타까운 정쟁 관련돼서도 이제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아시는 것처럼 국방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줄이기보다 아니면 뭐 유지하기보다는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전쟁이 끝나도 아니 없어졌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실적에는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3분기 지표의 선박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상해 지수 0.8% 파란불이고요. 선전도 1% 넘게 빠졌습니다. 마감을 앞둔 항생 지수가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이 시각 현재 0.14% 하락입니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올 3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9%를 기록했고요. 1, 3분기 누적 성장률이 5.2%를 기록하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은 무난해 보입니다. 이런 상승 배경엔 소비가 살아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발표된 9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 산업 생산 역시 4.5%를 증가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두 지표를 봤을 때 중국 경기가 회복 국면에는 접어든 걸로 보이는데요. 한편 비구이 위안이나 헝다 등 부동산 업체의 파산 위기가 계속되고 있죠. 위험도 잠재해 있는 만큼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알아봅니다. 오늘 독일 0.07% 보합권에서 개장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도 보시죠. 까크 지수 0.13% 소폭 밀리면서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징 스탁과 함께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